하얀 병실 천장만 바라본 지도 2달째였다. 팔뚝엔 링거 자국이 겹겹이 남았고 숨을 들이쉬는 일조차 조금의 용기가 필요한 시간이었다. 천장의 형광등은 낮에도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그 빛 아래서 기마백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가끔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지만 그에게는 모두 먼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기마백은 창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오래된 스케치북이 먼지에 덮인 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표지는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다. 한때 그의 손을 거쳐 수백 장의 그림이 탄생했던 그 스케치북은 이제 그저 과거의 유물처럼 보였다. 손끝이 아직 남아있을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려 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관절염으로 굽어진 손가락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손등. 그 손으로 과연 다시 붓을 잡을 수 있을까?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간호사 수진이 들어왔다. 선생님, 오늘도 잊지 않으셨죠? 약 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따뜻했다. 화백은 피식 웃었다. 나는 약보다 물감 냄새가 더 좋아. 수지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그 미소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화백의 눈빛 속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를 보았다. 예술가의 영혼, 창조에 대한 갈망, 그것이 여전히 그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가 알지 못한 건 이 찰나가 한 세대의 마지막 붓끝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 될 거란 사실이었다. 서울 외곽 요양병원 303호실 창문 밖에는 겨울 햇살이 미약하게 비쳤다. 나뭇가지들은 앙상했고 가끔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가 다시 떠났다. 병원 정원의 벤치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고 찬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들은 소리 없이 흩어졌다. 기마백은 한때 이름난 풍경화가였다. 전국 미술대전을 휩쓸던 시절이 있었다. 그의 작품 앞에는 늘 사람들이 모였고 평론가들은 그의 붓터치를 살아있는 숨결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산과 물, 하늘이 어우러진 풍경화에서 그는 독보적인 재능을 보였다. 하지만 세월과 병이 그의 손끝을 멈춰 세웠다. 관절염이 시작된 것은 60대 중반부터였다. 처음엔 사소한 통증이었다. 붓을 오래 쥐고 있으면 손가락이 저렸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했다. 그는 그것을 무시하려 했다. 예술가에게 손은 곧 생명이었으니까. 하지만 병은 그의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빠르게 진행됐다. 퇴직 후 부인마저 먼저 떠난 뒤 그는 세상과의 연락을 끊다시피 했다. 부인 영희는 4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다. 그녀는 화백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비평가였다. 그녀가 떠난 후 화백은 붓을 완전히 놓아버렸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영희와 함께하는 일이었으니까. 그녀 없이 캔버스 앞에 서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독이었다. 간호사 수지는 매일 그를 돌봤다. 아침 8시에 혈압 측정, 오전 10시에 약 복용, 오후 2시에 재활운동, 저녁 6시에 저녁 식사 보조. 그녀는 규칙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했다. 하지만 그에게서 돌아오는 말은 늘 짧았다. 괜찮아요. 필요 없습니다. 내려놓는 게 예술의 끝이에요. 수지는 그 말들 뒤에 숨겨진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기 보호였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실망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해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그녀는 수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자신의 껍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봐왔다. 그 냉담한 말을 뒤로하고 그녀는 어느 날 병실에 작은 캔버스 하나를 가져다 놓았다.
30호 크기의 하얀 캔버스였다. 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빛나는 그 표면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이건 병실벽에 걸 작품이에요. 혹시 색을 조금 얹어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화백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야. 아니요, 선생님 손이 해야 완성돼요. 전 믿어요.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선생님의 손에는 아직 마법이 남아 있어요. 제가 선생님의 옛 작품들을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에 남아있는 사진들, 미술관 소장품 목록들.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 그의 굳었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화백은 캔버스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다. 이튿날 새벽 화백은 몰래 침대에서 일어나 캔버스를 가져왔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것은 오래전 잠들어 있던 창조의 욕구였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새벽빛이 그의 손을 비췄다. 5시 30분, 병원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복도는 조용했고 가끔 멀리서 기계음이 들릴 뿐이었다. 화백은 오래된 붓 몇 자루를 꺼냈다. 수진이 몰래 가져다 놓은 물감 세트도 있었다. 붓은 오래되어 뻣뻣했지만 그 한 획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첫 번째 선을 그었을 때 그의 손은 떨렸다. 두 번째 선은 조금 더 안정적이었다. 세 번째 선부터는 옛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손끝에서 캔버스로 이어지는 그 감각, 붓과 물감이 만나는 순간의 그 미묘한 저항감. 이건 내 마지막 인사야. 그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살아있다는 실감이 오랜만에 찾아온 것이다. 그는 파란색을 선택했다. 하늘의 색, 바다의 색, 그리고 영희가 가장 좋아하던 색. 캔버스 위로 푸른색이 번져나갔다. 며칠 뒤 병실에는 수진뿐 아니라 젊은 실습 간호사들과 몇몇 환자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소문이 난 것이다. 303호실의 김하백이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소문. 사람들은 호기심 반, 감동 반으로 조용히 병실에 모였다. 화백의 손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숨죽였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서도 확실한 방향성이 있었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손처럼 그의 손끝은 캔버스 위에서 음악을 만들고 있었다. 이 선 하나에 내 인생이 다 담겨 있어. 화백이 낮게 말했다. 그는 산등성이를 그리고 있었다. 구불구불한 능선,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들. 그것은 그가 젊은 시절 자주 찾던 강원도 어느 산골의 풍경이었다.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다. 선생님, 저도 그 선 안에서 살아요. 매일 환자들에게 배우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무엇을? 화백이 붓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겸손이요. 그리고 존중.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환자분들은 저보다 훨씬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각자의 지혜가 있죠. 제가 그분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이 저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화백은 잠시 붓을 멈췄다. 그의 눈에 어린 진심의 빛이 흔들렸다. 존중이라 내가 그걸 잊고 살았던 것 같소?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에 갇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쳐왔는지. 주변 사람들의 사랑, 일상의 작은 기쁨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그는 붓을 내려두고 처음으로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떨렸지만 그 악력에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다. 젊은이 고맙소.
나한테 다시 색을 가르쳐 줬군. 화백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평생 색을 다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인생의 색은 잃고 살았소. 당신이 그걸 다시 보여줬어. 그날 밤 그는 혼자서 마지막 남은 여백에 미묘한 파랑 한 점을 찍었다. 초승달을 그렸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 달. 그 선은 누군가에게 건네는 인생의 마지막 인사였다. 며칠이 지나 화백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폐렴이 재발한 것이었다. 숨소리는 깊고 느렸고 산소호흡기가 그의 침대 옆에 놓였다. 의사는 가족을 부를 것을 권했다. 담당 의사 박 선생은 수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그에게는 먼 친척 하나뿐이었다. 조카딸 은혜가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다. 그녀는 5년 만에 보는 삼촌의 모습에 놀랐다. 기억 속에 건장하고 카리스마 넘치던 화백은 온데간데 없고 야윈 노인만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수지는 그의 옆에서 그림을 지켜보았다. 캔버스는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푸른 산, 흐르는 구름,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작은 마을. 이제 거의 완성이에요. 화백은 희미하게 웃었다. 완성은 보는 사람 마음속에 있지. 그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림은 화가가 끝내는 게 아니야. 그걸 보는 사람이 끝내는 거지. 그는 고통스러웠지만 시선을 환하게 유지했다. 조카딸 은혜가 손을 잡았다. 삼촌,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야 괜찮아졌어. 화백이 대답했다. 내게 남은 건 한 가지뿐이야. 내가 만든 세상 속 인물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하는 것. 그 말의 의미를 아무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지는 알 것 같았다. 화백은 자기 내면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예술가로서의 자아와 한 인간으로서의 자아 사이의 싸움. 그는 입술 끝으로 마지막 말을 던졌다. 겸손은 사람을 살리고 존중은 그림을 완성하지. 그 말은 마지막 유언처럼 병실에 울려 퍼졌다.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져 간 마른 물감 위에 작은 반짝임을 남겼다. 그 눈물 자국은 마치 이슬방울처럼 그림의 한 부분이 되었다. 화백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창밖으로 석양빛이 들어왔다. 붉은 노을이 병실을 물들였고 그 빛 속에서 그의 마지막 그림이 빛났다. 그로부터 3일 뒤 김하백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12월 15일 새벽 4시 32분이었다. 눈이 내리는 고요한 새벽이었다. 그의 침대 옆엔 완성되지 않은 한 점의 풍경화가 남아 있었다. 그림 한쪽엔 푸른 산등성이와 희미한 초승달, 그리고 한 줄의 친필이 있었다. 모든 생에는 빛이 있다. 그의 마지막 붓글씨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또렷했다. 수지는 병원 내 조그만 갤러리를 준비했다. 김영수 화백 추모 소전. 병원 1층 로비 한쪽 공간을 빌렸다. 원장이 흔쾌히 허락했다. 화백의 마지막 작품과 함께 은혜가 가져온 몇 점의 옛 작품들도 함께 전시되었다. 관람객들은 잠시 멈춰 그림을 보았다. 의사들, 간호사들, 환자들, 그리고 외부에서 온 미술 애호가들. 누군가 말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끝 같네요. 그림에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이 산등성이 선을 보세요. 떨리지만 확신에 차 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분은 우리에게 존중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수진은 화백의 스케치북을 정리하던 중 낡은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스케치북 마지막 페이지에 끼워져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잉크는 번졌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다. 수진에게 당신의 한마디가 내 마지막 색이 되었습니다. 겸손히 배우고 존중하며 그리시오. 예술은 기교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잊지 마시오. 김영수,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눈물이 흘렀다.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고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다. 화백은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몇 달 뒤 수지는 병원 바깥의 작은 카페 갤러리에서 새로운 전시를 열었다. 제목은 짧았다. 겸손과 존중. 그것은 화백이 남긴 마지막 말에서 따온 것이었다. 한켠엔 김하백의 마지막 그림 복제본이 걸려 있었고 옆 벽엔 그녀가 덧붙인 수채 작업이 있었다. 수지는 화백이 떠난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아침 그녀는 미술학원에 갔다. 서툴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 노인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신사였다. 그는 화백의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 그림 젊은 사람이 그린 건가? 아니요. 병실에서 인생을 다시 배운 분이요. 수진이 대답했다. 72세에 마지막으로 붓을 드신 분입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겸손하게 살면 세상도 널 존중하더군.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평생 사업가로 살았는데 은퇴 후에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 말이 병실의 마지막 숨처럼 따뜻하게 번졌다. 관람객들 사이에 김하백의 제자였던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이정훈, 그는 30년 전 화백의 문화생이었다. 당시 화백은 엄격했고 제자들에게 완벽을 요구했다. 이정훈은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화백을 떠났다. 그는 전시장을 나서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스승님,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림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군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30년 만에 이해한 진실. 화백이 가르치려 했던 것은 완벽한 기법이 아니라 진실된 표현이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려내는 것. 카메라는 다시 병실의 창가를 비춘다. 303호실은 이제 다른 환자가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창가의 그 자리, 화백이 마지막 그림을 그렸던 그 자리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다. 화가 김영수, 이곳에서 마지막 작품을 완성하다. 햇살이 낡은 붓 위에 내려앉는다. 그 붓은 수진이 보관하고 있다가 병원에 기증한 것이다. 새벽빛 속에서 창문이 열리고 바람이 한 페이지를 넘긴다. 김하백의 마지막 그림 위로 수진의 목소리가 겹친다. 사람의 빛은 겸손에서 오고 존중에서 계속됩니다. 그 말은 마치 오늘을 사는 모든 이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맑게 스며든다. 복도를 지나가는 환자들이 잠시 멈춰 그림을 본다. 어떤 이는 미소 짓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림은 여전히 살아서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다. 전시가 끝난 후 갤러리 벽 한켠에서 누군가 작은 쪽지를 붙인다. 노란 포스트잇에 연필로 쓴 글씨였다. 그림을 배우고 싶습니다. 선생님처럼. 수지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떼어 지갑에 넣었다. 그것은 화백의 유산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예술은 개인에게서 시작되지만 결국 공동체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 순간 창문 너머에서 또 한 줄기 새벽빛이 그림을 비춘다. 김하백의 영혼처럼 그 빛은 오늘도 세상을 그리고 있었다. 캔버스 위에 초승달이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한 생명의 마지막이
다른 누군가의 첫걸음이 되는 것. 그렇게 예술은 그리고 인생은 이어지는 것이다. 수지는 갤러리 문을 닫으며 뒤돌아보았다. 화백의 그림이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 그림은 희미한 빛을 발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자신의 스케치북을 꺼냈다. 첫 페이지에는 화백의 말이 적혀 있었다. 겸손히 배우고 존중하며 그리시오. 밤거리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내일 또 병원에 가면 새로운 환자들을 만날 것이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각자의 빛을 품은 사람들. 그녀는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고 그들을 존중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것이다. 겸손과 존중에 관한 한 노아가의 마지막 가르침을 그렇게 빛은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